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달 오늘 11월 1일 수요일입니다. 날씨부터 알아보죠. 마지원 기상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마지연입니다. 11월의 첫날인 오늘은 중부를 중심으로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벼락, 우박이 동반되기도 하니까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산을 꼭 챙겨야겠습니다. 오늘 날씨 어떤지 전해주세요. 오늘 비는 새벽에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침까지 그 밖의 수도권과 영서로 확대가 되겠고요. 늦은 오후에는 충북 북부에도 비가 내리다가 저녁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네, 지역별 예상 강수량 보시면요.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5에서 30mm가 예상되고요. 그 밖의 중부에는 5mm 안팎으로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강원 산간에는 순간풍속 초속 2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그 밖에 전국 곳곳에도 초속 15m 안팎의 바람이 부니까요. 시설물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기온 알아봅니다. 아침에는 서울 17.4도, 청주 14.1도, 부산은 16.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3도, 대전 24도, 대구 25도를 보이겠는데요. 남부를 중심으로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중부지방은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남부지방에는 아침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출근길에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자동 육아 휴직제입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화위원회가 출산 휴가가 끝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곧바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현실성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는 소식입니다. 육아휴직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여지는데요. 출산 휴가 외에는 정말 예외 없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아마 육아휴직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휴가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직장 상사 눈치 보랴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조건 따지랴 이러다 보니까 육아휴직을 제대로 못 쓰는 거잖아요.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경력 단절이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해주자. 이런 취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출산휴가를 다녀온 뒤에 별도로 나는 쓰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청서를 쓰지 않는 한 그냥 육아휴직을 쓰도록 해주자라고 하는 방안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취지나 목적만 보면 참 이거 환영할 일인데 그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 탁사 행정이다. 이런 지적이 나온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때는 아유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걸 지금 왜 안 쓰냐, 이거 왜 불만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상황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입니다. 가정에서 소득이 뚝 하고 떨어지게 되면 네. 그렇죠. 아무래도 육아휴직을 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뭐 그런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또 경제를 꾸려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OECD 기준을 보면요, 2022년을 따져보면 우리나라 육아휴직 기간 소득 대체율이 44.6%입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육아휴직으로 받은 금액이 기존 소득의 절반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자동으로 쓸 수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소득이 뚝 떨어지게 되면 아이 기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고요. 둘째로는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하면 그 비용은 그럼 누가 될 거냐? 이런 문제예요. 만약에 정부가 그 비용을 다 보전해 준다고 하면 아마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 것 아니겠느냐? 기업이 만약에 그걸 부담하게 된다면 기업의 부담이 커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 셋째.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노동시장 양극화입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 정규직의 경우에는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해도 별 문제 없이 그냥 바로 갔다 오면 되잖아요. 근데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직, 자영업자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노동시장에 큰 격차가 생기는데 그러다 보면 불만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라고 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10,000명이 모여 있으면 10,000명이 10,000가지의 사연이 있습니다. 네. 이게 정책이 참 어려운 거죠. 그 사연을 다 들어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걸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 분들 얘기를 충분히 수용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두 번째 이슈는 빈대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빈대 얘기 많이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대구의 한 대학 기숙사하고 인천의 사우나에서 빈대가 발견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는데요. 2주 만에 서울의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도 빈대가 발견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야, 정말 그야말로 빈대 비상입니다. 유럽에서만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지금 서울에서도 빈대를 제거하기 위해서 방역에 나섰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특이한 점은요. 일반적인 뭐 해충이다 그렇게 하면 정부가 막 방역하잖아요. 빈대는 그 방역 대상이 아니에요. 감염 예방법상 빈대는 전염병을 옮기지 않기 때문에 해충으로 분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대대적인 방역을 할 의무를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업체가 방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복수의 방역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8개 자치구에서 빈대가 발견됐다고 하는 겁니다. 기숙사라든가 고시원, 모텔, 사우나, 찜질방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에요. 다중이용 시설에서 주로 빈대가 발견됐다고 하고요. 가정에서 빈대가 발견되는 경우에도 벽지 안쪽 아니면은 콘센트 있는 데 있잖아요. 그 안쪽에서도 막 발견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방역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빈대는 먹이를 먹지 않고도 한 100일 정도가 생존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어디 가서 숨어 있으면은 빈대를 방역하고 싶어도 방역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빈대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뭐 전염병을 옮기지는 않지만 물 때요. 빈대가 한꺼번에 와서 한꺼번에 문다 그래요. 모기는 한두 마리가 이렇게 물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들두들하게 다 이렇게 물리면은 그 가려움증이 일반 모기에 물리는 거에 한 10배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가렵고요. 긁다 보면 2차 감염이 또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빈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자 이렇게 방역 대책을 좀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우리가 얼마 전에 유럽에서 빈대가 그렇게 극성이다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네, 프랑스나 이런 데서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니까 우리가 지금 빈대 비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네. 지금 코로나 뭐 여행 이렇게 풀리고 이러면서 잦잖아요. 외국에 갔다 오고. 네네. 그럼 이게 유럽 빈대인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아니, 그러니까 외국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20년 전에 이미 빈대가 박멸된 네, 국가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걸 이거 어떻게 막겠어요? 네. 우리 코로나 때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리고 이미 사실은 서울에서 나타났다고 발견됐다고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다 퍼졌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요. 전문가 말은. 네. 그러니까 각별하게 위생 관리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빈대가 발견됐다 그러면 곧바로 방역협회 같은 게 있다고 하니까요. 찾아 검색해 보셔서 집안 방역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세 번째 이슈는 콜포비아입니다. 혹시 콜포비아란 말 들어보셨어요? 모르겠어요. 뭔가 공포를 느낀다는 건가요? 전화 통화를 하기 싫어하거나 꺼려하는 현상을 콜포비아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게 전화 통화를 할 때 어려움을 느끼거나 아니면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심각한 경우에는 전화벨이 울리기만 해도 막 심장 박동이 빨리 뛰거나 아니면 식은땀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콜포비아 증상을 MZ세대 10명 가운데 3명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 하는 겁니다. 이 MZ세대가 전화보다는 뭔가 텍스트로 의사를 주고받는 게 익숙하다고는 하지만 콜포비아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렇게 공포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조금 심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 가급적이면 전화 통화를 기피하는 현상을 보통 콜포비아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병적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새로운 소통 방법이지만 거기에 문제가 있다 이 정도로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구인구직 전문 포털에서 MZ 세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35.6%가 콜포비아 증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조사 때보다 6%포인트가량이 높아진 건데요. 더구나 여성이 남성보다 한 2배 이상 더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성들이 아무래도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게 조금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통화보다는 메신저나 SNS를 사용하는 걸 선호하는 현상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화 통화를 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어렵게 느끼느냐 물어봤는데요. 이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생각을 정리할 틈 없이 바로 대답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SNS나 뭐 이런 거 하면은 내가 생각을 정리해서 상대방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상대방하고 소통할 수 있는데 전화 이렇게 걸려오면 그거 업무 처리했습니까? 그러면 진땀이 쫙 날 수 있잖아요. 바로 답해야 바로 됩니다. 바로 답해야 되고 여기에 소통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콜포비아 증상을 겪는 MZ세대 10명 가운데 9명은 전화 통화를 최소화하고 이메일이나 문자 위주로 소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사소통 수단이 바뀌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군요. 그렇죠. 콜포비아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분들은 또 대면 공포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하고 눈 맞추는 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야, 이런 여러 가지가 또 사회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군요. 앞으로 소통의 방식이 이제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세 번째 이슈는 홍도 분교입니다. 전남 신안군에서 폐교 위기를 맞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가정에게 월 320만 원 상당의 일자리를 준다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놔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전학만 해도 월 320만 원을 지원한다는 말인데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지는 파격 제안입니다. 하지만 뭐 이 같은 제안을 하게 된 배경에는 방금 말씀드린 홍도 분교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죠. 오죽하면 이걸 단서로 우리가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네. 흑산초등학교 홍도 분교는 1949년도에 개교한 굉장히 역사가 깊은 학교입니다. 근데 섬 주민이 줄면서 현재 전교생이 6학년 학생 3명 이게 전부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6학년 학생이 올해 졸업하면 내년에 이제 졸업하겠죠. 네. 내년 초에 졸업식 열어서 졸업하게 되면 학교에 학생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학교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지역사회가 나섰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신안군이 작은 섬 살리기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첫째로는 홍도 분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한 학부모에게 학생의 부모에게 숙소를 제공하겠다. 둘째, 매월 320만 원 상당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 셋째, 아동 1인당 연간 4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 이거였습니다. 이 굉장히 혹 하고 당길 만한 거잖아요. 그럼 정말 효과가 있었을까 봤더니 전국에서 한 80가구 넘게 학부모들이 전화 문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무조건 다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안군에서 시범적으로 우선 4가구를 모집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건이 조금 붙어 있긴 한데요. 많은 사람이 몰리면은 선발을 해야 되잖아요. 초등학생 자녀가 많은 가구, 그리고 저학년 학생이 가급적 많은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선발을 한다고 합니다. 야, 그래도 오겠다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네. 그죠? 이제 그 분교는 살았다. 그러니까 이게 대가 끊긴다는 얘기 하잖아요. 네. 초등학교 문을 닫으면 네. 거긴 더 젊은 사람들이 더 안 가게 되잖아요. 맞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섬 주민을 유지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지역사회 절박감 같은 것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의 핫한 연예 소식 알아봅니다.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반가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대중문화 전문기자 홍종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특종 여식이지요. 예, 미남 전문기자 최정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따끈따끈한 연애 소식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개그우먼 박은영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허주연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연애 라이브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은영 씨 라이브 주제는 뭐예요? 네, 연애 라이브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사기 결혼을 피한 남현이 그 후입니다. 15세 연하 재벌 3세와의 결혼을 알렸던 전 여자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결국 전 국민의 반대 끝에 아주 이 사기 결혼을 피했지만 전 재혼 상대자의 아주 기가 막힌 만행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대한민국이 아주 떠들썩하다는 소식입니다. 남현희 씨 재혼 발표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진이 공개되면서 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수사 중인 거고 두 사람 주장이 또 엇갈리고 있고 뭐 고소 고발 건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 모양이고 네. 이게 법적 분쟁이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린 허지연 변호사가 나오신 거예요. 차근차근 한번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 10월 23일이었죠. 남현희 씨가 재혼 소식을 발표하면서 전 재혼 상대자의 화려한 이력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남현희 씨가 한 여성 그 잡지를 통해서 저 재혼합니다 발표를 했어요. 사실 좋은 뜻으로 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죠. 15살 연하인 것도 놀라운데 재벌 3세래 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공개된 내용이 또 대단했어요. 그럼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미국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성장하고 그리고 뉴욕에서 승마를 전공했다. 그리고 글로벌 IT 기업의 대주주라고 한다. 그리고 어떤 학원 많이 들어봤지만 이게 잘 들어보세요. 예체능 심리학 예절 교육원 이런 걸 운영하는 재벌 3세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이재영 MC 말씀하신 것처럼 딱 얼굴이 공개되자 여러 곳에서 제보도 이어지고 의혹도 제기되고 하면서 이거 굉장히 축하받으려고 했던 재혼 발표였는데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지금 얘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전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죠. 남현희 씨의 전 재혼 상대의 정체. 네, 맞습니다. 남현희 씨 전 재혼 상대의 정체, 그야말로 충격 그리고 상상 그 이상의 정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 남자도 됐다가 여자도 됐다가 남현희 씨에게는 또 심지어 재벌 3세를 사칭한 인물로 드러났습니다. 야, 이거는 참 충격적이었어요. 네. 뭐 지금도 충격이 가시질 않는데 이게 대체 어떤 재벌가의 3세라고 주장을 했던 걸까요? 네, 일단 남현희 씨 전 재혼 상대자 전총조 씨 같은 경우는요, 이 카지노로 유명한 P그룹의 혼외자다라고 사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P그룹의 혼외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네. 저는 기사로 몇 년 전에 썼었던 것 같은데 찾아보니 이 낸시랭 씨에게 약 10억 원 정도의 빚을 남긴 사기 결혼 스캔들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P그룹 이 혼외자는요, 낸시랭 씨 전 남편이 낸시랭 씨에게 접근할 때 썼던 수법과 아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낸시랭 그때도 이거였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도 이 P그룹이에요. 네, 맞습니다. P그룹은 상당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상당히 기분 나쁘죠. 게다가 이게 혼외자라는 게 어떤 경영자의 도덕성에 흠집이 되는 내용 아니겠어요? 이번에는 조용히 있지 않았습니다. 강경 대응을 정확하게 입장 발표를 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전총조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 파라다이스 혼외자라고 주장하는 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더불어서 전총조 씨뿐 아니라 또 여기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어떤 글들을 올리거나 뭐 개인 방송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악의적인 비방, 인신공격 등을 게시하는 그런 게시글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응할 것임을 명확히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이걸 통해서 물론 이제 이 누리꾼이나 여러분들에 앞서 바로 이 전총조 씨가 결국은 뭐 재벌가 3세다, 혼외자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명확해진 거죠. 네, 이렇게 전총조 씨가 재벌 3세가 아니라는 건 확실히 드러났는데요. 그 전에 이제 본인이 했던 말이죠. 뭐 뉴욕에서 태어났고
승마를 전공했다. 이것도 그러면 거짓말일까요? 네, 남현희 씨 전 재혼 상대자인 전청조 씨 I am 미쿡 출신이라고 했지만요. 인천광역시 강화도에서 태어났으며 또 승마 선수에 대한 이력에 관해서는요. 이 대한체육회에서 승마 선수 전혀 등록된 적이 없고 그리고 승마계에서도 전혀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그리고 또 성별로도 사기를 친다고요? 네, 경찰의 신원 조회 결과 이 전총조 씨는요, 사기 전과자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성별까지 사기를 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별까지 사기를 친다. 그러면 남자였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자였다. 이게 주민번호가 앞에 1이었다가 2였다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뭐 성별에다가 뭐 피그룹 혼외자다, 재벌 3세다. 사실 이건 뭐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일 아닌가요? 그렇죠. 드라마에서도 사실 이렇게 쓰면 작가가 욕먹습니다. 너무 막장이라고 욕먹을 이야기들인데 지금까지 보도된 기사 내용을 종합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올해 1월에 재벌 3세라고 자신을 소개한 전총조 씨가 남현희 씨의 이 펜싱 학원에 등장을 하면서부터 이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이 됩니다. 당시 남현희 씨 이 전총주 씨를 처음 봤을 때 이때 상황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처음에 펜싱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저한테 연락을 해서 찾아왔고요. 남현이한테 본인은 배우고 싶다고. 그리고 본인은 28살 여자고. 근데 본인은 경호원이 있고 어떠한 이유로 뭐 경호원이 있고 일론 머스크랑 경기를 하기 위해서 이걸 준비하는 건데 야, 일론 머스크하고 급하게 펜싱 대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국가대표 남현이한테 배워야 된다, 펜싱을. 이러고 간 거예요.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요. 야. 우리가 다 일론 머스크에서 참 그러니까. 야, 어떻게 이런. 그러면, 자, 정리 다시 해보죠.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에게 접근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 보세요? 일단 본인이 아무리 뭐 재벌 3세다 뭐라고 해도 대중이 믿을 때는 전 여자 펜싱 국가대표 뭐 남자친구든 아니면 결혼할 사람이든 그렇대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본인한테 신뢰도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 얘기는 아니고 바로 이틀 전이죠. 10월 30일에 남현희 씨가 이 매체랑 인터뷰를 했어요. 여기서 얘기를 한 건데 말하자면 제 이름과 얼굴 이게 필요했던 것 같다. 내가 최종 타깃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 남현희 씨 말에 따르면은 남현희 씨 지인한테 뭐 투자를 권유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그 뭐 예체능, 심리, 예절 교육원 이런 식으로 해서 말하자면 나한테 3천만 원 연회비 내면 스포츠 심리 상담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또 어떤 남현희 씨 주변에 또 이 스포츠 유망주를 꿈꾸는 또 그런 자제를 둔 부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또 부모들한테 이런 걸 또 권유를 했다고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나를 이용하려 한 것 같다. 이게 지금 남현희 씨의 얘기입니다. 아니, 직업으로 사기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왕왕 봐요. 봤어요, 네. 근데 성별로 사기를 치는 게 이건 변호사님도 잘 못 본 일이죠. 그런데 의외로 있잖아요. 가끔 이런 사건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 역사적으로도 여성인 척, 남성인 척 사기를 치는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사건처럼요. 여성이 됐다가 남자가 됐다가 다시 여자가 됐다가 이런 건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게 진짜 너무 황당한 사건인데요. 네. 일단 사기꾼 이 전청조 씨가 2018년에 여자였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데이팅 앱에서 남자를 물색을 해서 이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할 것처럼 속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혼수를 해올 테니 당신은 대출을 받아서 전세자금을 구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전세자금 목돈 수천만 원을 넘겨줬더니 내가 집을 알아볼게 하고 그 돈을 들고 그대로 연락이 끊겨버립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사기친 것도 모자라서요. 성별을 막 바꿔갑니다. 남자였다가 여자였다가 그 성별을 바꿔가면서 사기 행각을 이어갔다고요. 네, 이번에는 남자가 됩니다. 제주에서 만난 한 여성에게 남자로 행세를 하면서 접근을 했는데요. 이때 피해자는 여성이 아니라 또 남자였어요. 이때는 혼인을 가지고 사기를 친 게 아니었고
내용이었거든요. 내 아내 친오빠가 물 관련 사업을 한다. 그래서 300만 원을 나한테 투자를 하면 6개월 뒤에 무려 50억으로 불려서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속은 사람이 300만 원을 이체를 했어요. 하지만 전청조는 당연히 갚지를 않았죠. 이게 판결문에 그대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판부 판결문에서도요. 전청조는 여성이다. 따라서 아내도 있을 수 없고 당연히 아내의 친오빠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사기가 확실하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러면 남자로 갔다 여자로 갔다 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증 그 상해 1번, 2번을 고쳐야 되니까 이런 거 고치면은 또 무슨 죄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남현희 씨한테 자기를 재벌 3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남현희 씨는 전 씨한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네, 남현희 씨는 30일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15살 차이가 나니까 한참 동생인데 보다 보니까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청조가 굉장히 피를 토하고 내가 시한부다 이렇게 건강에 대한 거짓말을 또 했다라는 겁니다. 이 이후의 이야기 또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냥 정말 많이 친구로 좋아하는구나로 처음엔 그렇게 받아들였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한테 사랑한다는 표현을 썼고, 그러니까 저를 만날 때요 이미 남자였어요. 아, 성장은 이미 한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남현희 씨의 주장은 신체 접촉을 통해서 이 전청조 씨가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인데요. 이 같은 남현희 씨 주장에 전청조 씨의 입장은 어떤가요? 전청조 씨가 처음에는 입을 다물고 있었죠. 그러다가 채널 A를 통해서 본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좀 남현희 씨가 또 얘기하는 거랑 좀 다소 엇갈린 부분들도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여자이고요. 그리고 저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고 남자가 되기 위해 현재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에요. 호르몬 주사를 맞았고요. 남성으로서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에 만든 거죠? 네. 아니,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일단 이 전청조 씨 남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성별이 뭐냐? 확실하게 알려진 성별은요. 이 두 사람이 헤어지고 나서 벌어진 스토킹 사건 덕분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26일 오전 새벽 1시죠. 새벽 1시 정도에 남현희 씨 어머니 집에 전청조 씨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고 밖에서 이 소란을 일으켰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스토킹 혐의로 결국 체포가 됐습니다.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변 100m 접근 그리고 전화, 메시지 이용 접근 금지인 긴급 응급 조치를 결정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신원 조회를 했어요. 근데 이때 전청조 씨가 주민등록 번호가 1이 아니라 2로 시작하는 여성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파악이 됐습니다. 네, 뭐 성전환 여부를 떠나서 여성 간의 임신이 불가능한데도 남현희 씨는 임신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콩깍지 낀다, 사랑의 눈이 먼다라고는 하는데 지금 남현희 씨 얘기를 그대로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처음에 본인이 만났을 땐 분명히 여성이었다고 그래요. 여성으로 만났고. 근데 이제 관계가 달라져서 스킨십을 하는 단계에서는 본인이 이제 성전환 수술한 남자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임신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도 지금 알려졌지만 임신 테스터를 이 임신의 진단기를 썼잖아요. 그런데 남현희 씨 얘기가 이렇습니다. 이거를 본인이 구매한 게 아니라 전창조 씨가 건넨 그 테스터로만 진행을 했는데 매번 이 2줄 임신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임신했구나 이렇게 착각을 했는데 본인은 그래서 뒤늦게야 이게 가짜였나? 생각해보니까 다 전창조 씨가 건네기만 했을 뿐 아니라 이게 개봉된 상태로 말하자면 이렇게 약국에서 파는 밀봉된 상태가 아니라 개봉된 상태 걸 줬었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걸 뒤늦게 생각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현희 씨는 가짜 임신 테스트기에 속았다는 거고 그쵸. 임신 테스트기 말고도 또 다른 정황이 있다고요. 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임신 테스트기에서 양성 반응, 그러니까 두 줄이 나와서 나 임신인가? 라고 생각을 굉장히 의아하게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남현희 씨가 본인이 생각해도 좀 고개를 갸웃하게 되니까 이 전총주 씨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총주 씨 이야기가 또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굉장히 이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 것이 사실은 내 그 아버지, 이 피호텔에 숨겨진 아들이 또 있다. 근데 이 아들이 좀 정상적이지 않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정자를 만드는 특정 신체 기관을 나에게 이식을 해줬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이 정자를 만들 수 있는 몸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남현희 씨의 주장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듣지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전혀 말이 안 되는데 이걸 그냥 남현희 씨는 다 믿었다는 거예요? 뭐 누군가가 작정하고 나를 속이려 하고 사기치려 하면 그거를 다 누구나 알아채는 상황은 아니겠죠. 게다가 그 상대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그럴 것 같긴 한데 뭐 남현희 씨 얘기입니다. 나도 처음에는 좀 의심이 들었다. 사기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심되는 대목을 전청천 씨한테 물어보면 또 조목조목 다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줬고 그리고 나와는 너무 다른 세상의 사람 뭐 지금 얘기 나오는 뭐 금액이 뭐 너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상위 0. 몇몇 퍼센트에 저 그들만의 세상에서는 뭐 이런 일도 가능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게 남현희 씨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면 그걸 그냥 다 받아들이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나름대로 그냥 해석해가지고 야 이것도 가능하겠지, 이것도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임신 테스트기 논란에 대해서 전 씨는 뭐라고 그래요? 정말 이 전청조 씨 임신 테스트기 나는 그냥 경호원이 사다 준 것을 그냥 전달만 했을 뿐이다. 나는 가짜 임신 테스트기를 준 적이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임신 테스트기는 모두 경호원 분들이 사서 전달을 해줬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임신 테스트기를 받아서 전달했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검사를 했을 때 두 줄이 떴었다는 건가요? 뭐 두 줄이 나왔었어요. 경호원 분이랑 해서 다 같이 간 적 있었어요. 유산 증상이 보여서 병원에 내원을 했더니 아무래도 병원에서 한 말은 노산기도 있고 아무래도 유산이 된 것 같다. 근데 아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네. 하셨었는데 이해가 저도 안 가는 부분. 근데 그게 왜 중요한가요? 저는 남현이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누구애든 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 인터뷰에 따르면 결국 전청조 씨는 본인과 남현희 씨 사이에서 이뤄진 임신이 아니라 남현희 씨 개인의 임신이다. 뭐 이런 황당한 주장인 것 같은데요. 근데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의 정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할 수는 없었나요? 이게 조금 이제 만약에 상대를 볼 때 상대가 이렇게 재력이 너무 대단하면 조금 믿게 되는 부분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너무 사랑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 봐도 남현희 씨는 지금 현재 스코어는 전창조 씨의 책임이라고 하고 전창조 씨는 지금 남현희 씨가 나를 속인 거다.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남현희 씨가 보기에 지금 또 이 전창조 씨는 본인이 얘기했던 본인의 어떤 그 이력서라고 해야 될까요? 뭐 과시한 재력에 좀 걸맞은 행동을 한 거는 맞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단 거주지를 보겠습니다. 그 거주지가 굉장히 비싸다는 뭐 이 얘기를 저는 단지 이름은 차라리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또 그 단지 분들이 굉장히 좀 마음 상해하시더라고요. 네, 여기가 지금 최소 싼 단가, 최소 월세 제일
저렴하게 나온 걸 봤더니 이게 최소 3억 2,600만 원이 이제 필요하다고 그래요. 약간 월세도 보증금을 내야 되니까 주인 입장에서 이 사람이 월세가 막 비싼데 이걸 내지 않고 이제 갑자기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소 이 정도 돈도 있고 그럼 뭐 그 정도는 우리도 있을 수 있지. 어느 분들이 그런다면 경원을 이제 쓰고 있어요. 이 전청조 씨가. 근데 그 사람의 한 달 월급이 한 명이 1년이 아니라 월 1,500만 원이라 그래요. 근데 제주도 갈 때는 10명을 데려갔다 그래요. 아, 그럼 이게 또 그것만 해도 1억 5천만 원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세상에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재력이 아니다. 요렇게 또 생각했다는 게 남현희 씨 얘기입니다. 네, 또 남현희 씨에게 선물도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남현희 씨에게는 이 3억 원 안팎의 굉장히 고급 이 차를 선물을 하기도 하고요. 또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브랜드의 가방들을 또 선물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요, 하루 숙박 가격이 1,200만 원에 달하는 인천 이 P 호텔에 남현희 씨와 묵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남현희 씨가 받은 선물 이거는 돌려주겠다고 얘기했다면서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뭐 피해자들한테 피해액을 뭐 어떻게 현금으로 바꿔서 그 선물들 물건이잖아요. 피해를 뭐 배상해주겠다 이런 취지로 읽히는데 일단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남현희 씨의 말을 저는 100% 곧대로 믿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사가 좀 진행돼야 되는 부분인데 남현희 씨가 일단 자기가 이런 인터뷰를 하는 배경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잖아요. 내용을 종합해보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피해자고 전청조 씨가 모든 걸 계획해서 속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곧 나는 이 사건의 공범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피해자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이 맞는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남현희 씨가 정말 모르고 이 물건을 받았다라고 하면 법적으로 이거를 뭐 뺏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조금 부족해요. 근거가 부족한데 하지만 남현희 씨가 이게 사기 행각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산 물건이라는 것을 알고 받았다고 하면 관련법에 따라서 이걸 몰수를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몰수는 국고로 귀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이 돈을 실제로 자기 피해를 회복하려면 결국엔 나중에 민사소송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전청조 씨는 진짜 재벌 3세도 아닌데 저 경원을 저렇게 대동하고 다니고 그 비싼 데서 살고 1,500만짜리 호텔에서 자고 이런 돈은 다 어디서 난 거예요? 그 부분이 네. 네, 정말. 지금 네. 네, 지금 전청조 씨가 재벌 3세 행세를 할 수 있었던 이 자금의 출처 파악이 핵심이거든요. 이 전청조 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 자금의 출처가 아마도 피해자들의 돈일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의원에게 제보한 피해자들 대부분이요, 이 신용카드를 전 씨에게 빌려줬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고급 이 주상복합이 이곳에 사는 이웃에게 접근을 해서 내가 또 이 얘기를 P그룹의 혼외자다라고 하면서 50조 넘는 현금이 있고 이 시가총액 1,400조에 달하는 어떤 미국 어떤 IT 기업의 어떤 기업의 대주주다라고 하면서 이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금액이 8억 원에 이르는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자, 재벌 3세를 사칭했습니다. 전청조 씨. 이 사기쳐서 받은 돈이 대체 얼마고 그리고 또 어떻게 어디에 쓰였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네, 정말 대단합니다. 이 남다른 재력을 과시하면서 재벌 3세를 흉내낸 우리 전청조 씨 사기 행각으로 얻은 금전적 이익 과연 얼마인지 직접 전청조 씨 입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게 있나요? 네,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이걸 계산을 어떻게 다. 남현희 씨 대출금 갚아주고, 남현희 씨 차 사주고, 남현희 씨 딸에게도 용돈 이렇게 쓰이기도 했고, 남현희 씨 어머님한테 배달 용돈 드렸고, 남현희 씨 명품 이런 것들 카드값 내주고. 자,
그러니까 모든 말에 지금 남현희 씨가 나오거든요. 남현희 씨에게 이런 걸 해주고 남현희 씨 가족들을 위해 이걸 해주고 이걸 사주고 어떻게 썼냐는 모든 말 답변의 시작이 남현희 씨로 시작됩니다. 자, 허 변호사님, 이번 사건의 최대 관심사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 남현희 씨가 이 사건의 피해자인지 혹은 공범인지 이 부분이거든요.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뭘까요? 결국에는 남현희 씨가 이걸 얼마나 알고 어떤 행동을 했느냐를 수사로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죠. 뭐 이럴 수는 있어요. 남현희 씨가 그냥 계획만 같이 하고 이 전청조를 이용해서, 이건 가정입니다. 전청조를 이용해서 마치 한 몸인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이용해서 피해자들에게 사기를 쳤다. 이때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아니라 뭐 실질적으로 같이 사기 행위를 하고 다녔다고 하면 당연히 공범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전청조가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는 몰랐지만 미필적으로나마 아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그래도 뭐 정신적이나 물질적으로 뭐 도와주겠다라든가 조력을 했다든가 아니면 묵인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밝혀진다고 하면 이때는 최소한 방조범이 성립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수사 앞으로 진행될 수사 과정을 통해서 남현희 씨가 이런 걸 얼마나 알고 있었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여러 가지 증거와 증언들을 종합해서 판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보태 말씀드리면 만약에 전청조 씨가 그냥 이 남현희 씨가 본인이 타깃이었다. 내 주변을 나의 이름과 얼굴을 통해서 어떤 뭐 사기를 권유하고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정말 남현희 씨만 팔아서 어떤 금전적인 범죄 수익을 얻어서 이거를 남현희 씨에게 썼다고 해도 이게 사실 이게 대중이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문제인데 지금 현재 피해자들이 있어요.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폰지 사기처럼 다른 피해자들이 내가 이렇게 부자인데 전청조 씨가 내가 이렇게 계좌가 막혔습니다. 그럼 이런 부자가 돈을 못 갚으리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죠. 본인 명의의 카드를 쓰겠어요. 그런데 그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데 그것이 또 남현희 씨한테 간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경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그럼 남현희 씨는 나를 팔아서 생긴 범죄 수익만 쓴 게 아니라 또 다른 범죄 피해자들의 금액을 받은 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지금 파장이 커질 부분이어서 지금 굉장히 경찰 수사도 면밀해야 되겠지만 저는 남현희 씨도 이게 말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 더욱더 신중하실 필요도 있다. 이런 또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만약에 남현희 씨가 공범이다. 이렇게 되면은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가담 정도에 따라서 처벌 수위나 형량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공모공동정범, 방조범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요. 만약에 공동정범이라면 아마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방조범 같은 경우에는 형을 좀 감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남현희 씨가 최소한 그래도 방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 것이 아까 기자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남현희 씨가 사기 피해자들을 집으로 불러 모아서 밥을 해줬다. 그리고 같이 살면서 전청조가 막 그 아파트 주민들에게 강의하는 것들을 정말 몰랐느냐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전청조가 이 금고로 사용했다는 세컨폰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남현희 씨가 실수로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거를 정말 몰랐던 것인가 정말 모르고 실수로 들고 나온 것인지 알고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걸 들고 나온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궁금합니다.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가 재벌 3세가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지 혹은 끝까지 몰랐던 건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주장이 아주 첨예하게 또 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남현희 씨 같은 경우에는요. 10월 23일에 재혼 발표 이 이야기가 인터뷰로 나간 이후에 24일까지는 믿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인터뷰를 응한 이유도 적어도 이 언론사에서 이 피회사에 혼외자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사실 확인을 나 대신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또 하기도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전청조 씨와 함께 살던 집을 떠난 직후에야 내가 이 사람이 재벌 3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재벌 3세가 아니라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전청조 씨 주장은 또 다릅니다. 전청조 씨가요. 자신을 이 P그룹의 혼외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기자 대행을 쓴 적이 있어요. 이때 기자 대행이 와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자산을 가진 사람이 맞습니까? 얼굴 없는 회사에 미국 얼굴 없는 회사의 CEO가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관련된 질문을 이 주고받은 문자를 지난 2월에 남현희 씨가 받고
그때 이미 올해 초에 나는 나 사실 아니야 거짓말이었어라고 털어놨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아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재벌 3세들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진짜 재벌 3세라고 뭐 경호원 10명씩 같이 다니고 막 뭐 이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그렇죠. 어쨌든 이 사람은 그러면 이런 사기 행각도 모자랐어요. 아동 학대 혐의 이건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사기 행각 이걸 떠나서 분명히 좀 뭔가 좀 의심할 정황은 더 있었을 것 같아요. 남현희 씨 측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된 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청조 씨가 누구를 상대로 했느냐? 남현희 씨 조카를 상대로 했고 그 학대가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냐? 남현희 씨 어머니 집이었다고 그래요. 그럼 남현희 씨 어머니 입장에서는 지금 내 손주가 학대를 당한 거죠. 그럼 어떤 학대를 당했느냐? 전청 씨가 골프채를 휘둘렀다고. 어이구. 그래서 이게 경찰에 신고가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알려진 겁니다. 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남현 씨가 스토킹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이죠? 네, 뭐 이게 이제 스토킹에 해당하는지는 뭐 우리 변호사님이 설명을 보태주시면 더 감사하겠는데요. 일단 남현희 씨가 30일에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을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는데 그 상대는 이 전청조 씨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입장에서 이제 이런 남현희 씨 인터뷰가 나가니까 계속 이제 뭐 전화 좀 받아라, 전화해달라 이렇게 20여 차례 문자와 통화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견디다 이제 거의 자정 무렵에 남현희 씨가 너무 힘이 들어서 경찰에 스토킹 혐의로 신고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전 씨 어머니가 맞아요? 이 전화한 사람? 일단 맞습니다. 이 경찰이요. 통신 가입자 조회 그리고 가족관계 확인 등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해당된 사람이 전총조의 어머니가 맞다라고 확인을 해줬는데요. 조만간 이 전총조 씨 어머니 그리고 남현희 씨 모두를 불러서 이 전총조 씨 그렇죠. 이 스토킹 혐의가 있었는지를 이 부분까지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뭐 사기를 포함한 이런 다양한 혐의로 전청조 씨가 입건이 됐습니다. 수사는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어제 굉장히 전격적으로 체포됐습니다. 사실 이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게요. 원래는 두세 번 정도 소환을 해보고 조사에 불응하면 체포 영장을 발부를 하게 되는데 사실 한 번의 소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바로 체포가 된 거거든요. 이거는 그만큼 조사 불응이나 도주 우려가 높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뭐 상당히 높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기 혐의는 자기가 인정을 했고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스토킹, 정당한 의사에 반해서 계속해서 접근하는 행위 이것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 남현희 씨가 자기가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금전적인 피해를 받는지가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현희 씨의 피해 사실뿐만 아니라 남현희 씨가 여기에 얼마나 가담한 공범인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뭐 두 사람의 엇갈리는 주장 속 과연 진실은 무엇일지, 이 장기전이 예상되는 진흙탕 싸움이 언제 끝이 날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네, 남현희 씨 일단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전총조 씨를요 사기와 그 사기 미수 그리고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그리고 주거 침입 협박 그리고 스토킹 이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총조 씨 이 친어머니라고 밝힌 인물 그리고 이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회 의원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이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기 공모 의혹을 또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각 사기와 이 사기 미수 혐의 그리고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다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재혼 관련 인터뷰는 왜 한 걸까요? 네, 재혼 관련 인터뷰, 재혼을 발표한 이유 도대체 무엇인지 남현희 씨의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쪽에서 이거를 내려면 아무 기사나 내진 않을 거잖아요. 다 체크해 보시겠지. 저는 그러면서 저도 살짝 기다렸어요. 이게 진짜 파라다이스가 맞는지 저는 궁금했으니까요. 근데 기사가 나간 거죠. 그래서 저는 맞나 보다. 그러면서 하여간 참 희한한 사건입니다. 네. 오늘 연예 라이브는 이 사건 얘기를 쭉 해봤고요. 오늘 도움 주신 허주연 변호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스타 주민 은영 씨 오늘 주제는 뭐예요? 네, 오늘의 스타 주민 주제는요. 저희가 또 드라마 속 한 장면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내가 어떻게 안 게 중요하냐? 네가 그렇게 힘든 티를 냈는데 내가 이제야 눈치챈 게 중요한 거지? 처음엔 너무 닮아서 당황한 건 맞지만 그것뿐이에요. 당연히 그래야지. 네가 그 천사가 쓴 첫사랑 죽자마자 배신 때리고 바로 하라랑 결혼한 놈이야. 자기 남자를 안 믿는데? 남자를 안 믿어요? 왜요? 뭐 남자한테 배신당했대? 대차게 뒤통수 맞았나 봐. 자, 지금 영상 보니까 뒤통수 배신, 네. 뭐 이런 얘기가 반복적으로 들리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뒤통수, 배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스타 주민 준비한 주제는요. 네. 아주 속고 속이면서 뒤통수와 배신 난무하는 그런 사기꾼의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오늘의 스타 주민 주제는요. 사기꾼에게 당한 스타들입니다. 아니, 오늘 사기 특집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사기꾼에 당한 스타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사기꾼에게 당한 스타들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무심코 명의를 빌려줬는데 그것 때문에 무려 8억 원이나 사기를 당한 개그맨 김수용 씨입니다. 야, 이게 동거래도 쉽게 하면 안 되지만 명의, 이거는 정말 위험한 건데 그만큼 절친한 사이였으니까 명의를 빌려줄 만큼, 그죠? 김수영 씨 그랬겠죠? 네, 김수영 씨가 과거에 이제 한 개그맨 선배가 네. 전화를 한 겁니다. 수영아, 지금 너가 인감도장 가져와. 그러면 3천만 원 줄게. 이 얘기가 뭐냐면, 건축주가 있는데 지금 이제 건물을 짓다가 요게 좀 문제가 생겨서 딱 멈춘 거죠. 근데 요거 이제 다 마무리하면 분양되고 이제 돈 들어온다 이거죠. 그래서 인감도장을 빌려주면, 네 명의를 빌려주면 그걸로 해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요 이제 문제 상황을 좀 해결하면 3천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냉큼 본인 인감도장을 가져다 준 게 이 시발이 됐습니다. 이거 명의 이렇게 함부로 빌려주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그러니까요. 명의만 빌려주면 3천만 원을 벌게 해주겠다. 이게 뭐 솔깃할 수는 있는데 사실 맞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네. 그죠? 이 정말 대가가 있거든요. 네, 공짜는 없었습니다. 연예계 선배님들한테 김수용 씨도 얘기를 해봤겠죠. 그런데 너 정말 미쳤냐? 너 이거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상한 낌새를 또 눈치를 챘다고 했는데 정말 이거 왜 속았을까요? 그럼 그 선배 개그맨은 김수용 씨한테 그렇게 명의를 도용해서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김수영 씨에 따르면요, 이 개그맨 선배가 양재동의 모 빌라를 이 김수용 씨 명의로 일단 바꿉니다. 바꾸고 나서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당시 김수용 씨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어차피 그 빌라 그럼 4명이면 이 선배가 나한테 돈을 갚지 않으면 내가 이 집을 팔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라고 생각을 네. 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네, 그래서 명의를 빌려주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야, 그러면 당시 빌라 가격이 얼마고 김수용 씨의 그 개그맨 선배는 빌라를 담보로 해서 얼마를 빌렸다는 겁니까? 네, 당시 부동산 감정사가 그 양재동 빌라를 감정을 했을 때 그 금액이 12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배 개그맨 분이 그걸 통해서 8억 원을 담보로 이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뭐 여기까지 들으면 일단 뭐 부동산 사기와 관련이 있을까 싶긴 한데 어떤 내용일까요? 김수영 씨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다 완벽하게 짜여진 판에 어떤 그런 완벽한 그런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뭐냐면 일단 이 선배, 이 부동산 감정사랑 이 빌라, 양지동 빌라 가격부터 속인 거였어요. 12억이 아니라 원래 5억 5천만 원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팔아도 뭐 이제 이 내가 8억 원을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상황이 저도 이제 김수영 씨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김수영 씨도 이 내용을 정확히 다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어느 은행에서 5억 5천만 원짜리 집에 8억 원 대출해줍니까? 그렇죠. 거기에 뭐 다른 뭐 신용대출이고 뭐 더 여러 가지 이제 대출이 다 합해져서 이제 8억 원의 대출이 실행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대출금 받은 사람, 이 건축주 선배 없어졌습니다. 대출금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럼 나는 지금 이거 그럼 양재동 집 팔면 한 5억 5천이라도 그럼 한 나머지 2억 5천만 갚으면 되나?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8억 원 이거 통째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달이 이자 또
내가 내야 되고 이제 이거 이자만 내야 되는 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 재산세도 나오잖아요. 네, 또 지분 또 가지고 있어요. 네, 또 그리고 이거 살 때 취득세만 3천만 원이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김수영 씨는 한꺼번에 아니 빚이 그냥 넝클째 굴러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매매가보다도 대출금이 요 제주도 좋네. 대출 받기도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대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네. 대출금이 더 많으니까 그걸 뭐 갚을 수도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김수용 씨의 입장에서는 내가 단 한 번도 만져보지도 못하는 그죠. 8억 혹은 그 이상이거든요. 근데 김수용 씨가 당한 이 수법이 당시 신종 사기였다 그래요? 맞습니다. 이 감정평가사와 캐피탈이 공모한 사기 대출입니다. 일명 대포 빌라 사기라고 하는데요.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야말로 믿는 도끼에 제대로 발등이 찍힌 김수용 씨,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선배 개그맨에게 저 이거 해결 안 해주시면 형사고소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배가 김수용 씨 이야기에도 그냥 뭐 그래라 뭐 이렇게 굉장히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해요. 네가 연예인인데 네가 돈 3천이 지금 없어가지고 명의 빌려줬다고 하면 야 대중이 너를 뭐라고 생각하겠냐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 야, 이게 누구야? 이 개그맨이 누구야 도대체? 이런 말을 들으면 전 진짜 막 화가 제일은 아니지만 화가 나요. 가해자가 당당한 세상이거든요. 근데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고소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또 이렇게 좀 당당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검찰에서는 거짓말은 인정되지만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김수용 씨한테 인감도장 억지로 뺏어갔나요? 그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갖다 줬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개그맨 선배 무혐의 처분받았어요. 네. 그래서 김수영 씨는 아이고 다 내 잘못이다. 3천만 원에 홀딱 넘어간 내 잘못이다.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난 희한하게 우리나라가 이상한 게요. 이 사기에 대해서 관대해. 맞아. 그죠? 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피해자는 정말 왜 피눈물 그런지. 흘리는데. 그러니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법이 그렇게 돼 있나? 난 너무 억울하잖아. 억울하죠. 갖다 대는 잣대가 이상한 것 같아. 이거 진짜 좀 달라져야 될 부분입니다. 너무 이렇게 피해자가 오히려 주눅 들고 가해자가 당당해지는. 근데 이 김수용 씨가 이렇게 현실에서 사기 피해를 입었는데 비슷한 일을 또 겪었다 그래요. 이거 진짜 또 겪었다고요? 왜 이럴까요? 사실 이때 이제 본인이 너무너무 뭐 돈 8억 원이라는 8억 원 이상의 돈도 너무 크지만 내가 진짜 왜 그랬을까 이래가지고 너무 낙담을 해서 방송도 못하고 거의 집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 10시간씩 게임만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현실 세계는 아니지만 이 또 가상 세계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가상 세계에서? 그럼 뭐지? 그 게임 아이템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랬나? 그 요즘 게임도 오래 하면 아이템들이 좋은 게 생긴다고 해요. 예를 들면 게임 상당에서 그 200만 원 상당의 검이 있는데 이 검은요 거의 한 10시간 내내 게임을 해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갖고 싶어하는 그런 귀한 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하나 있죠. 이 게임에서 김수용 씨는 그러니까 게임 세상에서는 또 어떻게 사기를 당했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김수용 씨, 이 게임 무기를 들고 다니니까 이 게임 무기에 반한 다른 유저죠. 다른 사람이 김수용 씨를 한 달 내내 그 캐릭터를 따라다니면서 저 이 검 좀 빌려주세요. 저 이 검 좀 써보고 싶어요. 계속해서 때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김수용 씨가 한 달 정도 있다가 그럼 이거 한번 써보세요라고 하면서 그 게임 캐릭터에서 캐릭터가 검을 이렇게 딱 줬는데 그때 바로 이 받은 사람이 로그아웃을 해. 그 게임 세상에서 사라졌어. 그 200만 원 상당인데. 소위 얘기해서 그 검 들고 튄 거예요. 검 들고 튀었어요. 튄 거죠. 야, 이거 사기당한 거 맞네요. 그러면 현실 세계에서도 사기당해, 가상 세계에서도 아니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사기를 당해. 어떡해요. 그러면 김수용 씨가 정말 시리에 빠져 있을 텐데. 근데 이 시기에 김수용 씨를 일으키게 해준 누군가를 만난답니다. 누군가를 만나죠. 정말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 정말 흔히 말하는 멘탈이 탈탈 털린 겁니다. 정말 김수영 씨 사람 너무 믿는 것 같아요. 그 검 뺏기기도 한 30분 있으면 돌아오려나 막 이렇게 생각했다는데 그러다가 그래서 방송도 못하고 막 이러고 다시 시작하려니까 일도 생기지 않고 그러다가 시급 2만 원짜리 강의 이 일을 이제 의뢰를 받아서 해봤는데
어머, 나 생각보다 강의 되게 잘하네? 재밌네? 아, 그럼 이왕 할 거 공부 좀 제대로 해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대학원을 간 겁니다. 그런데 이 대학원에서 바로 그 착하디 착한 아내를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그나마의 정말 굉장한 해피엔딩입니다. 네, 김수용 씨 정말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사기 사건에 휘말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스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네, 사기꾼에게 당한 스타들 두 번째 스타는요. 사업하는 족족이 그냥 사기를 당하는 가수 김종민 씨입니다. 이 사업도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것보다 주변에서 부추기는 경우가 많은데 김종민 씨도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첫 사업 어떤 사기를 당했을까요? 김종민 씨가 처음 당한 이 사업의 사기 아이템 바로 누에고치술입니다. 여러분, 누에고치술. 누에고치술? 이건 또 뭐예요? 누에고치술. 저는 이거 처음 들어보거든요.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누에고치가 어디에 있냐? 소주 아니죠? 맥주 아니죠? 데킬라 안에 누에고치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사업을 제안한 사람이 김종민 씨의 이 친한 아는 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는 형 조심해야 돼요. 이 아는 형이 이거 굉장히 돈 벌 수 있는데 너만 알아? 라고 하면서 이 사업 아이템을 알려줬다라는 거죠. 이 무작정 시작하지는 또 않았다고 해요. 김종민 씨가 누에고치 술의 어떤 효능을 딱 알고 나서 21년 전에 이 모았었던 모든 전 재산을 털어서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누에고치술 이거 정말 이름도 생소한데 그게 또 데킬라에 들어간다는 것도 희한한데 이게 어떤 효능인데 그 효능을 믿고 김종민 씨가 그렇게 돈을 투자했을까요? 자, 이거는 이제 의학적으로 뭐 검증된 거 아니고 그 선배가 말하고 김종민 씨가 어머 진짜 그런 것 같은데 라고 믿었다는 효능입니다. 남성 정력에 좋다. 그래서 이거 미군들이 컨테이너 박스로 들어와서 이 박스째 수입해가지고 그렇게 미군들이 먹는다는 거야. 이 선배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미군들이 누에고치술을 먹지? 조금 이 말은 의심이 됐지만 김종민 씨가 그래도 내가 느낀 술의 효능도 좀 있었고 그리고 우리 아는 형이 하는 말인데 이런 생각으로 누에고치술 사업에 뛰어들게 됐는데 왜 그러냐면 형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이거 요번에 팍 수입해야 되는데 돈이 요만큼 모자라. 너 안 해도 돼. 네가 안 하면 이거 이 기회 딴 사람한테 줄 거야. 그런 식이야. 아니요. 형 제가 할게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고는 못 베기게 그 사람 만들고 그럼요. 말을 그렇게 하니까 그럼 제가 할게요. 마감 임박이지 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는 건데 사실 뭐 김종민 씨 20대 초반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그렇게 돈이 20대 초반이니까 엄청 많지는 않았을 텐데 전 재산을 다 그럼 투자를 한 걸까요? 네, 맞습니다. 바야흐로 22년 전입니다. 우리 김종민 씨 20대 초반 무려 4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이 누에고치 사업에 투자를 했다가 결국엔 사업에 실패를 했는데요. 이 사기를 봤는데요. 심지어 이때가 코요테 활동을 시작한 지 또 얼마 안 됐을 때라고 합니다. 근데 코요테로 성공했을 때 투자하라고 그랬으면 진짜 엄청난 큰일 날 액수를 날릴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죠. 그때 사기당한 돈은 그럼 아직도 못 받은 건가요? 네, 안타깝게도 20여 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돈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김종민 씨가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나 돈 아직도 못 받았다. 그 사기꾼이 그 돈을 들고 미국으로 갔다. 미국에 들어가면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한꺼번에 사기를 쳤다고 들었다라고 이 안타까운 마음을 전달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종민 씨가 또 그 사업을 했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PC방 사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쁘게 활동하는 와중에 사업을 병행하는 그런 이유가 또 있을까요? 이 공감하는 연예인분들 계실 것 같은데 맞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사업을 병행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지켜본 이 절친인 차태현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종민이는 통장에 돈이 들어있는 꼴을 못 보는 병이 있다. 정말 참 희한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김종민 씨가 이 말을 듣고 그냥 나는 정말 이상하게 돈만 생겼다 하면 사업을 하거나 사기로 다 날렸다라고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요 김종민 씨가 사업 안 하고 차곡차곡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군요. 다음 스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기꾼에게 해당한 스타들 다음 주인공은요. 정말 사람을 너무너무 잘 믿어서 20억 원도 아니죠. 무려 50억 원이나 사기를 당한 배우 김민종 씨입니다. 김민종 씨는 또 연예계의 대표 의리남인데 사람 잘 믿어서 사기당한 금액이 50억. 야. 사람을 너무 믿은 것 같아요. 5억도 저는 너무 이 뒷목을 잡을 일인 것 같은데 보증, 투기, 사기 다
합쳐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합쳐서 50억 원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이 대표적인 사기가 바로 영화 관련 투자 사업이었는데요. 어느 날 김민종 씨가 지인의 추천으로 이 투자자를 알게 돼요. 근데 이 투자자가 김민종 씨에게 또 솔깃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나 100억 원이 있는데 좋은 영화 나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김민종 씨에게 그럼 당신이 먼저 영화사를 차려봐라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본인이 100억이 있으면 본인이 차리시면 되죠. 왜 영화를 제작하고 싶다는 걸 가지고 김종민 씨한테 그럼 네가 먼저 영화사를 차려라.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김종민 씨, 김민종 씨. 이 순서만 바뀌지 헷갈려요. 이런 네. 가진 분들 이거 사기 잘 당하시는 것 같아요. 김민종 씨도 그 부분이 의심스럽다고 그래요. 아니 돈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나한테 먼저 차리라고 하지? 하지만 네가 먼저 하면 내가 돈 다 줄게 하니까 직접 영화사 대표도 섭외하고 사무실도 내 돈으로 계약을 하고 거기다가 우리 김민종 씨가 좋은 차 타잖아요. 야야야 그거 너 이제 좀 탄 것 같은데 그거 내 후배한테 팔아줄게. 후배한테 팔아줄게. 그리고 내가 너 새 차 뽑아줄게. 새 차 뽑아줘? 근데 사실 새 차라는 거 뭐 한 달 불입금만 내도 만약에 나온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김민종 씨 차를 후배한테 판다. 이거 아마 목돈이 들어올 일인데 정말 후배가 있었는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이 후배한테 돈 받아줄게 하면서 김민종 씨가 타던 차를 가져갔다는 겁니다. 이게 수상한데? 그죠? 수상해요. 이렇게 김민종 씨 영화사의 빚을 고스란히 아주 떠안아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민종 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또 전해지게 되는데요. 투자자가 김민종 씨와 김민종 씨 지인에게 모두 사기를 치고 잠적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네네. 이런 상황이면 투자자가 뽑아준 차도 그렇고요. 뭔가 의심스러운데 설상가상으로 투자자가 김민종 씨에게 뽑아준 차가요. 대포차. 그러니까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였다고 합니다. 아이고. 사무실 계약금은 물론이고요. 후배에게 차를 팔았잖아요. 이 판 돈도 끝내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이 팔아서 그냥 이렇게 했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근데 영화 관련 사기가 이게 다가 아니었죠? 김민종 씨가 어느 날 친한 형님에게 간곡한 또 부탁을 듣게 돼요. 바로 영화 출연을 좀 해줘라. 이렇게 또 출연 부탁을 받은 건데 여기서요 또 수상한 조건 하나가 붙습니다. 민종아, 네가 출연을 해야 이 영화 투자가 된대. 라고 책임감을 갑자기 또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김민종 씨가 의리남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나 한번 출연할게요. 라고 해서 출연 확인서에 서명을 이렇게 하고요. 출연료를 일시불로 통장으로 아닙니다, 여러분. 수표로 받게 되는데 이 수표의 정체가 지금 벌써 냄새가 나죠? 수상하죠? 네. 그럼 이게 정상적인 수표가 아니고 아닌 이게 거죠. 부도 수표였나요? 그렇습니다. 구도수표였어요. 우리도 이제 사기의 공식을 알아간 것 같아요. 구도수표였고, 그래도 또 김민종 씨가 이거 사기인 줄 몰랐을 수도 있는 게 영화가 또 찍어졌어요. 개봉도 했어요. 흥행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좋게 생각하면은 그냥 출연료 못 받은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닙니다. 본인이 나 이거 출연 계약서인 줄 알고 사인을 했는데 세상에 이게 연대보증서였던 거예요. 그러면 영화사 차려놓고 영화 제작비에만 돈이 들어갔을까요? 온 별의별 그렇지, 대출과 다 일어났겠죠. 이러면서 이제 사기 금액이 점점 불어나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 이렇게 좋아도 안 되는 거예요. 막 너무 잘 믿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영화사의 빚을 그냥 고스란히 떠안아가지고 결국에는 이 방송국 출연료 압류, 결국엔 본인 통장까지 압류까지 들어왔다고 합니다. 야, 이 사람을 너무 믿고 이러면 사기당할 그러면 다 의심해? 그러니까 매번 의심할 수가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사람 좋은 사람들이 또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 김민종 씨가 정말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살지 않습니까? 어느 날 하루는 친한 친구가 나 조개구이 가게를 좀 하고 싶은데 1억 5천만 원만 좀 급하게 빌려줄 수 있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김민종 씨 친한 친구잖아요. 네가 가게를 하는데 내가 돈을 안 빌려줘? 그럴 수 없지. 자, 빌려가라 하면서 시원하게 1억 5천을 빌려줍니다. 그런데요, 이 친구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저 미안한데 5천만 원만 더 빌려줄 수 있을까? 라고 했대요. 그래서 친한 친구의 부탁이라 차마 거절할 수 없어서 총 2억 원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민종 씨 친구는 김민종 씨의 돈 2억으로
그 조개 구이집을 차려서 사장님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잘 돼서 돈은 좀 받았나요? 어떻게 됐어요? 이게 정말 잘 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결국 이 친구도 1년을 가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결국 김민정 씨 빌려준 이 돈 2억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예, 아까 뭐 이런저런 이유로 사기당한 돈이 무려 50억에 달한다고 그랬는데 아이고. 이걸 어떻게 갚았습니까? 김민정 씨가 배우기도 하지만 아주 잘 나가던 가수였잖아요. 음반사에서 가불을 한 거예요. 내가 음반 내서 돈 벌어줄 테니까 저 좀 가불해 주세요. 이자라도 그래야 좀 들리잖아요. 생각해보면 손지창 씨랑 더블로 할 때도 인기였지만 1992년에 솔로 데뷔하면서 1집 냈었는데 또 다른 만남을 위해 야 이게 뭐 신인답지 않게 바로 뭐 톱10 이 프로그램에 10위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갑을 받아서 이 낸 앨범들 10장 냈는데 이게 그래도 그 앨범에서 한 곡씩은 꼭 또 1등이 됐다 그래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잘 나가는 가수. 우리 이거 음반 팔아서 빚을 갚았다고 합니다. 근데 김민종 씨가 저 정말 대단하고 한편으로 너무 멋지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절대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 사기를 당해도 친분을 유지하고 지내고 있다 그래요? 네, 김민종 씨 보면 착해도 너무 착한 것 같은데요. 사기 사건 이후에 친한 형을 만났다고 해요. 근데 이 형이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하네? 라는 마음에 2013년 기준으로 다시 연락을 하면서 지낸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사기 특집이 아니라 경각심 특집입니다. 네. 경각심을 가지고 주변을 보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사기꾼이 이렇게 나타나서 너무 힘들어. 그럼 민종아 나 진짜 힘들고 좀. 형이 뭐 일부러 그렇게 했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 사기꾼에 대한 스타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기 조심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1월이 시작됐는데 날씨가 또 심상치 않다. 심상치 않습니다. 중부를 중심으로 돌풍과 그리고 뭐 우박, 벼락이 동반된다고 합니다. 또 비도 내릴 거라고 하니까요. 오늘 하루 안전사고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